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30강 177쪽에 205번 할 차례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204번 무권 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A라는 분이 우리 아버님이었었죠? 근데 시골에 수십억의 땅을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아들 B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땅값이 신도시가 이전된다는 소문도 있고 또 도로도 나면서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으니까 땅값이 괜찮을 때 이 땅을 팔아서 사업자금에 보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죠. 요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사업이 일어나고 또 더 큰 땅으로 팔아서 더 큰 땅을 사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요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이 그러니까 이 땅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보태 쓰게 도와달라는 건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 달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자금에 보태 쓸 수 있도록 요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 땅 팔아서 사업자금 보태 쓰게.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땅으로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벌써 10번째다 이놈아. 안 된다 이놈아. 팔지 말라는 얘기가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하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팔라고 했습니다. 하고 대리인으로 사칭한 거예요. 그리고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땅을 상대방 씨에게 매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권 대리인이 되죠, B는.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은 바로 무권 대리가 되는데 아버님이 절대로 팔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버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외아들 B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다 그래요. 협의는 좁은 의미죠. 그러면 이 협의의 무권 대리 있어서 상대방 씨가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뭘 선택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계약대로 하자. 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의 이행. 그런데 여기다가 및 쓰면 틀린다고 그랬죠? 뭘 써야 맞아? 또는 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에요. 시세차익, 양도차익, 전매차익의 손해배상입니다. 요걸 선택적으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및 그러면 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따라서 요게 맞아요. and 및 하면 틀리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첨가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언제 선이 무과실일 때, 행위 능력이 있을 때. 이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버님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권과 거절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팔 의사가 있다. 이 계약이 잘 됐다. 어차피 아들이고 팔 의사가 있다. 그럼 추인하시면 돼. 추인은 뭐요?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사후 동의의사 표시야. 그럼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절권을 행사하면 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부여가 되는 것이죠. 확정적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 C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상대방 C는 뭐가 있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는 거죠.
만약에 무능력자다 그러면 확답을 촉구할 권리로 바뀌었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최고라고 하셔야 돼요. 최고는 독촉할 최자입니다. 독촉할 최자. 어르신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추인 여부를 독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주시면 돼. 상당한 기간 내 답이 있으면 답에 따르면 되는 거죠. 최고장 보냈을 때. 답이 없으면요. 추인 거절로 간주하고 확정적으로 물과되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하는 데 대해서는 답이 없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추인 거절로 간주하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답을 할 때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발신주의는 내용 증명 등을 우체통에 넣는 순간 도달로 간주하는 입법주의죠. 그래서 우리 간단히 복습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어서 177쪽에 205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박스 네모 안에 기억입니다.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건물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맞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키호테입니다. 자, 돈키호테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돈 많고 키 크고 통하고 테크닉 좋은 분. 테크닉이 좋다는 건 돈을 잘 쓴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돈을 잘 쓰니까 인기는 좋아요. 여자분들이 인기 투표하면 1등 합니다. 걔 돈을 잘 쓰니까 제주 지역에 건물을 하나 신축했어요. 그런데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주 사는 사촌 동생 을에게 관리에 대리권을 수여한 겁니다. 건물 관리에 대리권을 수여한 거. 건물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대 같은 거죠. 임대. 그러면 임대차 계약 등을 하셔야 될 텐데, 대리인 사촌 동생 을이 이름이 뭐예요? 이까진. 엄청 가졌어. 그래서 관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 건물을 매각해버렸어. 누구한테? 그렇죠. 김순진 아저씨에게. 이분은 몰랐지. 그리고 알 수 없었지. 그럼 뭐야? 무과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사유가 있다. 그래, 이름이 김순진이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줬어요. 내일 등기 쳐준다는데 등기가 안 돼. 건물 인도도 안 되고. 응? 잔금까지 챙겨서 이분이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이런 분을 우리 뭐라고 그래? 프로. 아니, 중도금까지 챙겨서 연락 안 되는 분은요. 세미 프로. 계약금만 챙겨서 연락 안 되는 분은 왜? 아마추어라고 그래, 아마추어. 시골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 짜잘한 인간. 에? 그럼 이분은 똑똑한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똑똑하지 않아. 친구 찾아가야 돼. 친구 누구? 영세민. 누구? 영세민이 뭐 하시는 분? 영리하고 세련된 민주시민. 민주시민이 되려면 법률 다 알아야 돼. 경제 다 알아야 돼. 자산 관리 다 알아야 돼. 부동산 다 알아야 돼. 그러면 영리하고 세련된 민주시민이면 뭐라고 그래? 이런 것을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 대리고 기본 대리권을 준 거고, 이게 월권대리다. 매각한 것은 대리권 범위를 추구한 것이다. 따라서 너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본인 갑이 대리인에게 원인 제공을 했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126조의 표현대리, 월권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범위 추가. 따라서
126조의 표현대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등기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 계약하기 싫으면 대금 청구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셔도 돼. 아니면 계약대로 이행하고 싶으면 등기 청구권 행사하시면 돼. 그리고 손해가 발생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돼. 그러면 본인 갑이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사촌 동생 을을 찾아서 싸가지가 없다고 어디한테 때려버리고 귓방명한테 때려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구상권을 행사한다. 요겁니다. 따라서 205번의 박스 네모안에 기억 맞는 거예요. 니은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없어요. 왜? 계약 대리행위의 상대방 병을 보하는 제도지. 다시 한번 거래 때 누구와 무라는 사람과 그럼 무도 선이 무가 실로서 본인 갑 돈키호테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여기는 안 돼. 이분을 보하는 거지, 이분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계약한 분을 우리는 전득자 그래. 또 한 번 계약하면요, 득자, 전자만 한 번 더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 따라서 이분들은 적용할 수 없어. 대리행위 계약의 상대방을 보하는 제도로서 이분만 청구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따라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디귿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 대리권 수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렸어. 맨 끝에 있다가 맞아. 있다. 이거는 126조를 묻는 게 아니라 125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125조. 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기본서 공부할 때 공부했다 하더라도 잊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간단히 확인하기로 합니다. 간단히 확인하기로 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 수의 뜻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믿었어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야? 선이. 몰랐지. 뭐를? 표시만 됐을 뿐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다. 그리고 무과실 알 수 없었어요. 계약을 하는 과정에 이분의 상대방 병의 직업, 신분, 지위 정도로 보아 보통의 주의를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선의와 무과실이죠? 그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가 똑같은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발생된 손해를 연락이 안 되는 이분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똑똑한 분이라면 본인 갑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서 대금의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125조의 표현 대리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6조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대리권을 준 거예요. 여기는요, 표시만 됐을 뿐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대리권을 줘서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 범위를 추가한 겁니다. 여기는요, 표시만 됐을 뿐 대리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호, 직함, 명칭, 판매점, 대리점, 호텔 이용권 등을 사용을 승인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판례는.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묵인한 경우. 승인한 경우는 억울하진 않죠. 묵인한 경우도 된다는 거예요, 묵인. 묵인이 뭐예요? 사촌 동생 을이 내 상호, 직함, 명칭, 판매점
이런 걸 갖다가 쓰자 하더라고. 누가? 처남을이. 그걸 어떻게 했어? 그냥 놔뒀지. 그랬더니 이분에게 손해를 주고 연락이 안 돼. 그럼 똑똑한 분은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125조의 표현들이다. 따라서 딕은 맨 끝에 없다 틀린 거예요. 딕은 맨 끝에 없다 틀린 거예요. 니을 인감 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대리권의 수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맞죠? 인감 증명서만 준 건 안 돼. 에? 대리권 범위 초과가 아니에요. 그러나 위임장 또 뭐가 있어요? 등기필증, 인감, 위임장 등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소유서류 일체를 다 줬어요. 그러면 기본 대리가 되고 월권 대리가 되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니을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니은과 세 번째 디귿이 틀렸고 첫 번째 기역과 네 번째 니을이 맞으므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205번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다 스탠, 모른다 스탠. 어렵다 스탠? 어떤 분은 머리 쥐난다 스탠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머리 터진다 스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중간 스탠 그러시네요. 자, 처음엔 조금 어려운데 풀다 보면 늘어요, 문제도. 그러나 기본서만 잡고 있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기본서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본서가 공부가 되신 분들 아니에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78쪽에 206번으로 넘어가십니다. 갑이 동료 교사 을에게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동료 교사 병은 을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경우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소멸시효 풀어보기로 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상실, 소멸하는 제도죠. 취득시효는 뭐였었죠? 그렇죠. 무권리자가 권리를 오히려 일정 기간 행사하면 권리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죠. 자,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채권자죠?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채무자. 을은 채무자죠. 돈 빌려간 사람이죠. 그런데 얼마를 빌려줬대? 500만 원을 빌려줬대. 누구? 동료교사 을에게. 그런데 이분이 신용이 나쁜 분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보증인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돈 안 빌려준다. 그랬죠? 그랬더니 병이라는 사람에게 보증서 달라 부탁을 한 거죠. 좋아, 내가 보증서 줄게 하고 보증을 서준 거예요. 보증서 주는 것도 여러분 계약입니다. 보증계약은 채무자 간의 게 아니에요. 보증인 제3자와 채권자 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고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이자는 없다고 돼 있네. 그렇죠? 이자 없이 500만 원을 빌려줬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맞죠? 이 500만 원의 채권을 우리는 일반 채권이라고 하는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뭐예요? 자, 채무자수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빌려주면 최고액이죠. 저당권 설정을 빌려주면 피담보 채권액이죠. 보증만 세우고
담보 없이 그냥 빌려주면, 부동산의 근저당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그냥 빌려주면 채무자가 뭐 부동산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거는 일반 채권이에요. 그거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점유의 기산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가 되도록 돈 달라고 안 하고 내용 증명도 안 보내고 연락도 안 하고 멀리 이사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시고 갚을 의사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 겁니다. 소멸시효 걸린 겁니다. 다시는 안 갚아도 되고 다시는 받을 권리도 없어져요. 따라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자기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권리를 상실하는 제도인데 5가지 있었죠. 20년짜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소멸시효, 10년짜리 일반 채권, 판결에서 확정된 채권, 등기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이런 거, 매매계약, 채권적 소유권 이런 거. 그 다음에 5년짜리는 뭐가 있었어요?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 특별한 정함이 없는 조세채권, 공법상의 채권의 일부 이런 거. 3년짜리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1번에서 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근로자 임금채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은 1년. 상인,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 이건 3년. 상행위로 인한 건 5년, 상사채권. 또 1년짜리 뭐가 있어요? 노역인의 임금, 연예인의 임금, 음식점의 외상값 이런 거, 숙박업소의 숙박비용 이런 건 1년짜리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소멸시효 20년짜리와 10년짜리와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를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06번에 1번 맞잖아요. 2번 보시면 을이 갑에게 3개월 후에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월이 경과한때로부터 진행한다. 맞죠? 기산점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 출발하는 시점, 이거를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확정기한이다 그런 얘기죠? 왜? 3개월로 갚을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10년을 따지는 기산점은 3개월 후부터 따져야지. 그걸 뭐라고 그래? 기한의 도래. 기산점은 확정기한은 기한의 도래다. 확정기한은 기한의 도래다. 3개월 후 확인했어요. 따라서 206번에 2번 맞죠. 3번 을이 갑의 부 정이 사망하면 갚기로 약정하였다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월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아버님 정이 있는데 아버님 정이 구두세라는 겁니다. 구두세, 아버님 정이. 그래서 돈을 안 준대. 그러면 사망하면 갚겠대. 한 푼도 없어서, 500만 원도 없어서. 그럼 이걸 우리는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기산점은 불확정기한인데 출발하는 시점은 불확정기한이니까 이건 뭐야?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여기는 뭐 확정기한은 기한 도래. 여기는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그거는 사망을 한 때입니다. 그런데 206번에 3번 뭐라고 돼 있어? 을이 정의 사망을 안때로부터 진행한다. 한번 틀립니다. 네?
사망한 때부터 진행해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려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갑은 을과의 합의로 미리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맞죠. 5번 병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죠. 3번만 틀려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07번으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207번. 기간에 관련된 문제죠? 기간과 관련된 문제도 가끔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당일로 만료한다. 틀렸죠? 이 길로 만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로. 이 길로 만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로. 이 길로.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어. 자, 기간에 대해서 기본서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억하는 분도 있지만, 자, 기억을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간에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기간의 계산 방법을 간단히 확인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죠. 자연적 계산 방법, 자연적 기간 계산 방법. 두 번째는 역법적 계산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계산 방법은 단기 시분초에 쓰는 방법이죠. 단기 시 분초를 따지는 거죠. 시 분초를 따질 때는 자연적 계산 방법으로서 단기에 활용한다 해서 즉시 계산하면 되니까 시분초를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역법적 계산 방법은 장기에 쓰는 거예요.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일 몇 주 몇 개월 몇 년, 이때 계산할 때는 역법적 계산 방법 장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원칙 초일을 산입하는 거,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하실 건 원칙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헷갈릴 수가 있어. 그는 언제냐? 초일을 산입하는 것은 오전 0시로부터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 이때는 초일을 산입해야 돼. 그런데 오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연령 계산. 이때는 초일을 예외적으로 산입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다. 이때는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일로 만료한다 그러면 틀려요. 바로 이 길로 만료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 초일을 산입하냐 산입하지 않느냐, 요거를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 우리 간단히 확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207번에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건 맞죠. 3번,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때는 여기에 의하여 계산한다. 맞죠. 4번, 기간을 일주, 월연으로 정한 때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5번, 연령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맞죠? 확인했어요. 초일을 산입한다. 따라서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죠? 이거 초일을 산입하는 거 여러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간을 계산할 때 오는 4월 6일부터 일주일이다. 그럼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초일을 산입해야 돼? 산입하지 않아야 돼? 산입하는 거죠? 산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4월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이죠? 일주일이니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자, 초일을 산입하니까 7일이니까 12일. 그래서 오는 4월 6일부터 일주일이다. 그럼 초일을 요거를 산입을 하셔야 돼. 초일을 산입해 가지고 12일이 됩니다. 12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단히 한 문제를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제 30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208번의 법정 주의는 우리 31강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자, 똑같은 문제라도 2번 이상 풀어보시면 응용력과 순발력이 생깁니다. 기본서를 10번 읽어도 문제 안 풀어보면 문제가 안 풀려요. 기본서 한 3번 이상 보신 분은 역순으로 문제를 풀고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본서를 찾아가시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30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